네. 큐.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이라는 당좌 자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기타의 당좌 자산으로서 단기 대여금과 주임종 단기 채권, 그리고 미수금과 미수수익, 선급금과 선급비용, 꽤 여러 개의 개정 과목들을 앞 시간에서 쭉 설명이 됐고, 이번에는 가지급금. 자, 가지급이라는 말 좀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지급을 하긴 하는데 뭔가 가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완전한 지급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지급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여기 설명을 읽어봅시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금전의 지급은 있었으나 그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일시적인 개정 과목, 즉 임시 개정 과목, 가지급금. 그래서 그 내용과 금액이 확정이 될 때 본래의 개정으로 나중에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직원들 출장비를 지급할 때 가지급금 처리를 많이 한다. 출장비 지급할 때. 그래서 직원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봐야 그 돈을 어디 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디에 쓰고 갈지 예상은 하지만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일시적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제를 뒤에 가면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출장으로 예를 들었죠. 지급시. 자, 출장 시 여비 계산액 등을 지급하면 가지급금 개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라. 자, 여비 계산액, 여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부의 영업부 홍대리가 대전으로 출장을 가는데 2박 3일 가는데 여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가지급금을 홍대리한테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차변에 가지급금 홍대리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둡니다. 가지급금. 그러면 이제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말은 회사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다는 거죠. 홍대리 통장으로. 그래서 차변에는 가지급금 홍대리 5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이렇게 자산 감소를 시켜 놓았다가 자, 이제 2박 3일 출장을 마치고 홍대리가 회사로 돌아옵니다. 출장을 다녀와서 영수증을 증빙이라고 그러죠. 영수증도 딱 붙여가지고 출장 보고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은 그때 가지급금, 이때 차변에 가지급금 자산 잡았잖아요. 정산했으니까 반대쪽 대변에 와서 가지급금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다. 일시적으로 쓰이는 계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50만 원이 없어지고 영수증 쭉 쓰고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40만 원어치를 쓰고 왔어요. 영수증이. 그러면 여비교통비. 자, 거기서 교통비로 쓰고 숙박비로 하고 하는 것들. 밥 먹고. 거기서 아침밥 사 먹어야죠. 그리고 숙박도 해야 되죠. 또 교통비도 썼겠죠. 그게 40만 원이래.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40만 원은 여비교통비가 됩니다. 비용 처리하죠. 판매 관리비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다가 입금시켜야죠. 그러니까 회사는 현금이 10만 원 증가하겠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정산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또는 밑에 거는 뭐냐?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 아래의 것은 50만 원을 가져갔는데 가지급금 50만 원 대변에 없어지는데 영수증을 쭉 가져온 게 60만 원을 쓰고 왔어요. 그러면 여비교통비가 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은 홍대리 자기 돈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홍대리한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나 또는 보통예금이 10만 원이 회사는 또 추가 지급하니까 대변에서 감소하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 지급할 때 회계 처리와 그 다음에 출장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회계 처리를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랬더니 또 우리가 지금 당좌자산이 끝났거든요. 여기까지로 해서 네, 당좌자산 공부가 꽤 길었죠. 네. 2시간 동안 했네요. 당좌자산을 2시간. 그래도 빨리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우리가 당좌자산을 이렇게 정리했다는 건 여러분이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뭔 말 하나 하고 멍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진도 나가기 미안해서 빨리 못 나갑니다. 근데 잘 호응이 돼서 2시간 동안 당좌자산을 정리했는데 그래도 연습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346페이지로 가가지고 당좌자산 연습 문제 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당좌자산 문제가 꽤 많아요. 이게 아마 1시간에 다 못 풀 거예요. 네. 자, 1번부터 다음 중 당좌자산이 아닌 것. 자,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배운 게 당좌자산이에요. 이건 맞죠? 현금이 현금성자산 당좌자산이고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바들어금 당좌자산이고 답은 3번이네요. 상품은 재고자산. 다음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상품은 재고자산. 미수금은 앞 시간에 배웠죠? 미수금. 외상으로 처분한 거. 미수금. 돈 받아야 되니까 당좌자산. 다음 2번. 계정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단기 매매증권 우리 당좌자산에서 배웠죠? 예. 단기 대여금도 당좌자산에서 배웠죠? 거래처에다가 돈 빌려준 거. 미수금 아까 당좌자산에서 배웠죠? 미수금. 선수금 앞으로 배울 거예요.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아까 제가 앞 시간에서 살짝 얘기했죠? 선급금은 자산이요. 선급금은 우리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선급금. 선수금은 계약금을 우리 회사가 받은 경우입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상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부채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건 4번 부채니까. 다음 3번. 다음 중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맞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맞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여야 한다. 맞고. 4번이 틀렸습니다. 결산일 현재 만기 3개월이 아니라 3번에 있는 것처럼 취득 당시 만기 3개월입니다. 4번이 옳지 않다. 네, 다음에 4번을 볼까요? 다음 현금 과부족 계정에 지금 계정 과목이 총계정 원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원장 괄호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괄호를 잘 살펴봅시다. 12월 31일 날 괄호네요. 자 현금 과부족 아까 현금이 많거나 부족했을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런데 결산 12월 31일은 결산일이죠. 결산일 날은 이거를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한다고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금 과부족 8만 원, 결산일 날 현금 과부족 8만 원을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에 적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오는 것이 오죠. 자, 여러분 전기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월 31일 날 8만 원을 현금 과부족 대변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이게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란 얘기예요. 현과 8만 원. 그러면 차변에 뭐가 오느냐? 이 차변 계정 과목이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차변.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결산일 날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잡손실 아니면 잡이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잡이익은 수익이고 잡손실은 비용이에요. 자, 차변에 오는 건 수익이 옵니까? 비용이 옵니까? 비용이. 차변에 오는 건 차변. 네, 차변에 오는 건 비용 발생. 네. 그러니까 여기 차변에 오는 것은 비용. 예, 그래서 잡손실이에요. 잡손실. 예, 잡손실이 와야 돼. 잡손실 8만 원. 이게 무슨 건이냐면은 10월 1일 날 현금이 8만 원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 나간 걸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결산일까지 이게 무슨 돈이 나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경우로 지금 보셔야 돼. 그래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예, 그래서 잡손실입니다. 자, 1번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8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 발견은 이날 한 거죠. 이날.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죠. 또 많은 것도 아니라 적은 거. 2번 결산 시점까지 현금과 부족 8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였다. 2번이 답이 된다. 2번이 답이에요. 이해가시죠? 전기의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자, 이 8만 원이 지금 현금과 부족 계정 대변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 계정 과목이라는 상대. 예. 현금 과부족 대변이면 상대 계정 과목은 차변에 오는 거니까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잡손실이다 이거예요. 잡손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이잖아요. 예. 잡이익은 수익이요. 수익 발생이 됐으면 대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는 차변 항목이니까 잡손실. 그래서 2번이 맞았어요.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에서 발생한 아래의 거래를 분계할 때 차변 계정 과목 옳게 짝지은 것은 차변 계정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인가요? 8월 13일 거 봅시다. 햇살은행에 7개월 만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네요. 예, 그러면 차변에 정기예금이죠, 뭐 정기예금. 예, 차변은 정기예금. 두 번째, 나번 9월 20일 날 만기가 12월 31일인 양도성 예금 증서. 자, 9월 20일 날 만기가 12월 31일이면 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가 볼까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고 열흘이 지났네. 그러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정기예금과 같은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만들진 않아요. 양도성 예금 증서 CD, 영어로 CD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품별로 계정 과목을 만들진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도 따지고 보면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정기예금도 1년 이내의 예금은 단기 금융상품. 그러나 정기예금 계정 과목은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 그러나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계정 과목은 잘 안 만듭니다. 그냥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10월 20일 거래처 주식회사 호소에 1년 이내의 상환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자, 빌려주면 대여금. 근데 1년 이내니까 단기 대여금. 자, 차변에 오는 거. 자, 정기예금,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정기예금 대신에 단기 금융상품 써도 돼요. 정기예금 대신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정기예금 대신에 단기 금융상품 해도 돼요. 다음은 6번. 다음의 내용을 분개할 경우 차변에 기입되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또 차변을 생각해라. 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상장기업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그럼 100만 원이네. 100만 원. 100주를 한 주당 만원이면 100만 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 차변에 오는 건 두 가지가 와야 되겠네.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하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매입시 수수료를. 그래서 수수료 비용 3만 원. 두 개로 차변에 와야 된다. 그래서 4번이다. 4번이다. 4번이죠.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별도로 비용 처리한다고 우리 아까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다음에 7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1월 14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부산의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때 발생된 주식거래 수수료 4만 원이 있습니다. 2019년 말 주식회사 부산의 공정가치가 주당 17,000원일 때 주식평가 손익은 옳은 것은 평가해보면 되죠. 간단합니다. 자, 이 주식을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100주를 2만원에 샀으니까 한 주당 2만원이죠. 2만원에 샀는데 이 2019년 말에 17,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한 주당 3,000원씩. 모두 100주니까 3,000원씩 하락을 했는데 100주란 말이죠. 그러면 30만 원이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평가 손실. 자,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아니에요. 매도 가능 증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 자, 1번은 34만 원이 아니에요. 30만 원이다. 왜 그러느냐? 2만 원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한 주당 2만 원에 샀는데 17,000원이 됐잖아요. 한 주당 3,000원이 하락한 거죠. 이 4만 원은 우리가 매입한 가격으로 안 봅니다. 여기서 4만 원을 손실로 본 것은 이 4만 원을 지금 원가로 먹기 때문에 4만 원을 원가로 봐서 34만 원이 평가 손실이라고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단기 투자 목적인 단기 매매 증권은 이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이 원가로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과 17,000원만 비교해야지 이 4만 원을 따로 손실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이미 취득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그러니까 평가할 때는 그거는 안 따진다. 단기 매매 증권.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면 2번이 맞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34만 원으로 보아야 돼.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취득 시 수수료 이런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다른 것, 즉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이것도 원가로 본다. 원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204만 원에 산 거고 이걸 지금 팔면 170만 원이에요.
204만 원과 170만 원을 비교해야 돼. 그러면 34만 원 손해요. 이것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러니까 이 비용은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2만 원 대 17,000원 30만 원만 해당이 된다.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면요.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여기 설명 하나하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검증해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2,000원이다 그랬네요. 이게 맞는 거 한번 볼까요? 평가를 이때 했죠. 한 주당 18,000원이다. 얼마에 샀나요? 2만 원에 샀네요. 5월 23일 날 2만 원에. 그래가지고 처분을 했네. 처분. 중간에 6주를 처분했네요. 6주. 자, 여러분 10주를 샀네요. 처음에 10주를 사가지고 6주를 처분했으면 나중에 이 평가할 때는 몇 주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4주 남았네. 4주가 2만원짜리가 18,000원이 됐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4주가.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씩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8,000원. 8,000원이 손실이 발생했다. 2,000원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 1번이 틀렸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2,000원이다? 그건 한 주당 2,000원인 것이지. 재고가 4주니까 8,000원이 손실인 거죠. 중간에 처분해서 이득 본 거는 합산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중간에 처분한 것은 처분 이익이 난 것이지. 처분 이익으로 그냥 이익에 수익에 반영을 했고 이거는 평가 손실은 평가 손실대로 따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2번 볼까요? 맞았는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24,000원이다. 한번 볼까요? 6주를 한 주당 24,000원씩 팔았으면 한 주당 4,000원씩 이익을 본 거죠? 4,000원씩 몇 주? 6주. 6, 4, 24. 24,000원. 맞죠? 처분 이익은 24,000원. 맞습니다. 6주를 팔았는데 한 주당 24,000원씩 팔았기 때문에 처분했기 때문에 한 주당 4,000원씩 이익을 본 거다. 6주 곱하기 6 하면 24,000원. 그 다음에 3번 맞았나 볼까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단기 매매 증권은 72,000원이다. 자, 기말에 몇 주가 남았어요? 4주가 남았잖아요. 4주. 요 4주가 얼마로? 18,000원으로 평가돼 가지고 표시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18,000원 하면은 72,000원이에요. 4, 8에 32, 4, 1은 4, 72,000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주식수에 여기 공정가치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4번. 기말 현재 주식회사 항공은 주식 4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맞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주식회사 항공은 2018년 12월 1일에 100만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 증권을 2019년 1월 31일에 8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이 경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요? 그런데 2018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가 90만원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을 이렇게 2018년 12월 31일 결산일에 90만원으로 장부를 맞춰놨겠죠?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처분은 얼마였어요? 80만원에 처분했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야 돼요. 90만원과 80만원을. 그래서 10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만원이 답이 됩니다. 90만원과 80만원을 비교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결산 때 평가를 항상 하기 때문에. 평가된 것과 처분한 것을 비교해야 돼. 왜냐하면 평가하고 나서 처분했으니까.
다음에 10번을 보면은요. 다음 중 받으러움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려면은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거나 우리가 받으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는 경우가 언제예요? 만기돼 가지고 추심할 때, 배서 양도할 때. 또 뭐가 있죠? 할인할 때. 네. 그래야 받으러움이 대변에 갑니다. 만기 때 대변에 가죠. 배서 양도할 때도 받으러움이 대변에 갑니다. 어음을 할인할 때도 받으러움이 대변에 갑니다.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입 시 발행한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에 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1번이 답이겠네요. 2번은요.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차변에 받으러움이죠. 이거는 차변에 받으러움이죠. 다음에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매입하고 우리가 발행한 거는 받으러움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부채에서 배우는데 상품 매입하고 약속어음 발행하잖아요. 이거는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매입 채무예요. 부채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4번.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거래처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해서 배서 양도했다. 이것도 받으러움 대변 아닌가요?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해서 배송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인데 이건 4번도 맞고 1번은 상품 매입 시 발행한 약속어음이 이거는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1번 틀렸어요. 매입 시 발행한 것은 약속어음이 아니죠. 받으러움이 아니라 이건 지급어음이지. 예, 제가 아까 3번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부채란 말이에요. 이거 발행한 것이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되면은 지급어음이 어떻게 돼요? 차변에 와요. 예, 이거 받으러움 자체가 아니에요. 1번. 예, 제가 아까 1번 문제를 건성으로 읽었습니다. 매입 시 발행했다고. 우리 받으러움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게 아니에요. 받으러움은 거래처가 발행한 거예요. 거래처가.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겁니다. 4번이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1번 문제 제가 잘못 읽었네. 4번. 다음에 11번. 대손충당금의 과소 설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주 문제로 나오니까 시험에 한 문제씩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했으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대손충당금이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자, 뭐예요? 매출채권, 즉 자산, 매출채권 차감 계정이죠. 여러분,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을 차감시키는 계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충당금 대변에 기입하죠. 자산의 감소 쪽에다 기입하는 거예요. 매출채권을 차감시켜요. 즉 자산을 차감시켜요. 자, 그렇다면 매출채권을 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 시 회계 처리는 아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느냐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완전히 풉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회계 처리.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어요. 차변에 대손 삼각비. 대손 삼각비 뭐 땡땡땡 원 이렇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한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대손 삼각비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거예요. 자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서 차감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대손 충당금을 과소하게 설정했다는 말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안 하고 이거를 뭐 80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대손 삼각비도 80만 원으로 잡았겠죠? 양쪽 차대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재무제표라는 건 뭐예요? 재무제표라는 것은 손익계산서도 재무제표고 재무상태표도 재무제표고 이 두 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산의 과소. 자, 여러분 자산하고 관련이 있죠. 지금 대손 충당금. 자, 100만 원을 차감해야 되는데 차감을 적게 했네. 차감을 적게 하면 자산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개념이에요. 근데 과소 설정에 때 적게 설정했으면 자산이 커지죠. 그래서 과대. 1번은 틀렸고 2번 부채. 부채는 여기에 언급도 안 됩니다. 자, 비용 발생과 자산 차감인데 부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채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3번. 이거 부채, 이거 관계 없어요. 무시. 그러면 4번. 답이 4번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맞는가 볼까요? 당기 순이익이 과대. 왜 과대되느냐? 여기 이익이 없는데 여러분 이익이라는 것은 비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비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비용을 100만 원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작게 발생시켰어요.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맞죠? 네.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흐름 보셨죠? 이익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 빼는 거잖아요. 근데 비용을 너무 작게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으로 맞은 것은 4번이 맞게 된다. 1, 2, 3은 틀렸어요. 이와 같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분계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분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 거래 결합관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요. 이런 문제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12번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348페이지 접어놨다가 제가 어디 합니까? 그러면 348페이지 얘기해 주세요.